빵을 던져주지 말고 내가 일할 테니까 돈 줘 이거야. 그렇게 돈 받지 않고 성장하면 안 돼. 바람 쐬러 가고 놀러 가고 그런 놈의 새끼야. 좀 슬프다. 섹스도 이랬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깊이 읽기 박완서 작품 탐구와 여성의 역사 탐구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아름다웠어. 굉장히. 내가 오는 시간이 해가 지는 시간이기 맞아, 때문에 하여간 막이 둥근 해가 너무 서글프게 다가오는 거야. 이게 그런데다가 내가 좋아하는 프로멜라가 꽃에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쫙 나오는 음악이. 그 음악이. 지현 씨 오랜만에 만났어요. 우리 코로나 덕분에 네네. 꽤 못 만났었죠? 네네. 어때요? 이제 모처럼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죠. 또 못 와가지고 눈물이 나가지고 자꾸 보고 싶어. 네. 어쨌든 이렇게 잘 낫고 와서 돌아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럼 우리 오늘 책 소개해 주실 저는 이게 1976년 9월에 발표된 배반의 여름이라는 단편 소설을 읽었고 이 책을 고른 이유는 그냥 단순히 강렬한 제목에 꽂혀서 골랐어요. 도대체 무슨 배반을 당했길래 그래서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이제 여기서 이게 어린 주인공이 주인공인데 세 번의 사건에 배반을 당하면서 이제 그 배반으로 성장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이 배반을 당한 사람이 모두 자신의 아버지인데 첫 번째 배반은 이제 어린 시절에 누이 동생이 물에 빠져 죽는데 그 뒤로 이렇게 물을 겁내했었거든요, 주인공이. 근데 이제 아버지랑 풀장 주변을 걷다가 아버지가 주인공을 번쩍 들어서 이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그 물 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나를 원망하는구나, 누이 동생을 내가 죽였다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엄청 발버둥을 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허리깨도 안 오는 물이었던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배반이 어린 마음에 이제 아버지가 출근을 하시는데 막 수트를 차려입고 막 모자 이렇게 멋있게 쓰고 자기는 이제 장군인 줄만 알았는데 아버지의 직장에 가서 아버지의 실체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든 걸 다 겪고 다른 우상을 찾아서 주인공이 다른 우상을 정하는데 작가 정구라라는 사람을 이제 우상으로 섬기거든요. 근데 또 아버지가 그 작가 정구라에 대한 실체를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우상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세 번째 배반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막 세상이 막 빙빙 돌듯이 큰 충격을 받는데 또 거기서 또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것에.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두 번째 배반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체를 알게 된 구간인데, 아버지는 취직을 했다. 아버지는 얼마나 훌륭하고 늠름해진 것일까? 내가 아는 어떤 애의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처럼 훌륭하지 않았다. 자기 아버지가 사장이라고 대령이라고 교수라고 으스대는 애 아버지도 봐봤지만 나의 아버지에겐 어떤 딴 아버지하고도 안 닮는 훌륭함이 있었다. 나는 나의 아버지 아닌 딴 아버지를 볼 때 하나같이 한마디로 쪼다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훌륭함을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고 거기 황홀했다. 나의 아버지는 자식들이나 아내의 낯간지러운 빠이빠이 일찍 들어오셔야 돼요 따위의 소리를 들으며 출근하는 쪼다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의 아버지는 백만 대군을 사열하는 장군처럼 장엄하게 출근해야 했다. 여기까지가 주인공이 아버지를 얼마나 멋있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뒤로 이제 반전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도 여름이었다. 방학한 지 며칠 안 되는 어느 날 아버지는 느닷없이 나를 데리고 출근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고 뜻밖에도 엄마가 그건 안 된다고 내 몸을 꽉 붙들었다. 7층인가 8층인가 되는 회색 빛깔의 집 앞에서 아버지는 멎었다. 저절로 열리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방으로 아버지가 들어섰다. 그 방은 드나드는 사람을 뻔히 살펴볼 수 있는 유리창이 달려있고 딱딱한 비닐 의자가 서너 개, 회색빛 호마이카 테이블과 전화가 있을 뿐인 좁고 살벌한 방이었다. 자동문 밖에 새까만 차가 멎더니 대머리가 까진 키 작고 넥타이를 맨 쪼다 티가 더럭더럭 나는 남자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즐거버려서 뛰어나갔다. 그러더니 꼿꼿이 서서
우리 삼형제가 매일 아침 아버지한테 하는 것 같은 경넷을 그 쪼오다한테 엄숙하게 올려붙이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 쪼오다가 아버지를 거들떠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을 살필 겨를도 없었다. 넥타이를 맨 생쥐 같은 사내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고 점잖게 걸어 들어갔지만 실은 아버지의 존재를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아버지 방 유리창에 수의실이라고 써있는 걸 읽을 수가 있었다. 그나저나 아버지는 왜 나에게 자기의 어릿광대질을 보여주려고 했을까?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이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왜 주인공을 데려갔을까? 자기 직장에. 안 보여주고 싶을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굳이 데려가서 보여주는 게 왜 그랬을까 궁금했어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죠. 그런가요? 아버지는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땐 대부분 이제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맞아요. 존재이긴 하지만 그때 그건 어쨌든 환상이잖아. 그런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어때요? 아버님에 대한 기억들 좀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언제 아까 그거하고 좀 유사한 뭐도 나왔는데 긴 해수욕장이라는 게 있었어. 네네. 근데 거기에 근데 아버지가 나를 수영을 가르친다고 바다에 막 물이 들어오는데 안으로 막 들어가더니 나를 거기다 통닭 빠뜨려 오는 거야. 허접 때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도 무서워하거든요 물을. 이래가지고 그 뒤로 지금도 나는 수영을 하러 못 가요. 무서워서.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하모니카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 그런데 말을 못 하겠어. 어떻게 할까? 깨를 부리다가 쪽지를 탁 해서 출근하면 호두마에다가 아빠 이렇게 집어넣거든. 그날 저녁에 하모니카를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 이거는 또 막 질문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어. 하나 먼저 질문하세요. 여쭤보면은 이제 이 주인공처럼 환상 속의 우상 이제 흔히 말하는 롤모델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할지. 그 시야가 좁다는 거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마이너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정말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사는지, 직업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많이 이야기하고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 같아. 제 삶에서 첫 번째 우상은 언니였어요. 언니한테 나는 좀 배신을 당했거든. 그러면서 만난 우상은 나는 작품 속에서 주인공이 다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들은 안 바뀌잖아. 문학 속에서 만났던 주인공들의 모습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문학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들에게 투영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좀 슬프다. 책 속에서 어떻게 쓰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지금. 어린 궁금해 죽겠는 거 그 다음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창기까지는 이제 니나라는 그 여성한테 매료되어서 그녀처럼 살아내고 싶다는데 그녀는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찐 페미니스트야. 정말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되게 좀 강한 여성이었거든요, 니나가. 난 가끔씩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거리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때 꼭 루이즈 에린즈의 그 책을 한번 읽어봐. 되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해줬거든. 은주 씨는 어때요? 저는 이렇게 딱 한 명의 롤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임에서도 막 닮아가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이제 여러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그냥 거기서 자극을 받고 좀 이제 저도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상국 작가가 쓴 고상의 눈물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상은 그 당시에는 학교 안에서 자기네 반 안에서 힘을 다 쓰는 그런 친구 일진들이라 그러나 이런 있잖아. 강자 밑에서 있는 그 다수의 약자들이 그 우상으로 삼는단 말이야. 근데 그 우상이 가짜였어.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 우상이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를 쫓겨나가야 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 있잖아. 그냥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그걸 항상 빗대어서 말하는 작품이거든요. 우상의 눈물이. 바로 사실 우상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어떤 한 부분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뭔가 바라보게 하지만 그 힘이 온전하거나 진정성을 잃어버리면 맞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상처를 두고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장 소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그렇게 고통받지 않고 성장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장에는 고통이 따르니까. 왜 뭐 건강한 애가 있어야 그 돼? 어린 마음에. 주현 씨는 어때? 그런 경우 있으세요? 저요? 저는 뭐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배신을 하고 배반을 당하고 정말. 친구들도 그렇고 주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좀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른이 좀 주위에 있었다면 도움을 많이 받고 내가 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빨리 성장을 하고 했을 텐데 그런 거에 도움을 받을 어른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맞아요, 틀린 맞아요.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배반의 여름을 정리하고 그럼 두 번째 작품 소개를 들어갈까요? 제가 소개할 소설은 공놀이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현재 시점이 이제 30살 회사원 여자예요. 근데 이제 소설 진행상 제가 짐작컨대 엄마가 그 부잣집에 파출을 보러 갔어. 근데 그 부잣집 그러니까 거의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은 그 주인 아저씨하고 이제 이 관계를 맺은 거지. 그래가지고 난 딸이야. 근데 이제 큰 집이라고 이 사람이 표현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부터 이제 엄마하고만 둘이서 살게 되면서 그 집안의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집안에서는 안 올려줘. 그래서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그 집에 이렇게 각인시키려고 엄마가 할아버지 70세 생일 때 이 아이만 혼자 보내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집에 재산을 전부 다 자기 자녀들한테 준 다음에 이 아이를 호적에 올려줬어요. 재산을 노리고 이 여자가 자꾸 호적에 올려달라고 하는 줄 알고 엄마는 이제 마음이 안심이 돼가지고 빨리 죽어. 그래서 얘 이제 혼자 살아. 근데 하필이면 이제 회사 다니는데 남자를 만났는데 고시 준비하는 남자를 만났어. 근데 이놈의 새끼가 4번째까지 떨어진 거야. 그런데 미안함이 없어. 40째 떨어져가지고 와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 속상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담배 불로 손을 막 찢어. 내가 4번째 떨어진 것 가지고 네가 이런 궁상을 떨고 있느냐 이러면서. 그리고 그 전에는 얘한테 돈 받아가지고 떨어졌다고 바람 쐬러 간다고 놀러 가고 그런 놈의 새끼야.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그 회장이 죽은 한 달 후에 그 첫 아들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좀 만나자 이래가지고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이 애한테 유산으로 물려준 거야. 그 전에는 4억 5천이었는데 지금 IMF 때문에 3억 5천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3억 5천이 갑자기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여자야. 구질구질한 상황에서 3억 5천이 자기 손에 들어오면서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여자애가 180도 바뀌어요. 얘 태도가. 태도가지고 얘가 그 수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얘가 수표를 받고 난 다음에 회사한테는 아프다고 좀 쉬겠다고 그랬어. 왜냐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꼬박 사흘 동안 아라냐 이 여자의 이름이 3억 5천만 원 때문에 먹지 않고도 배부르고 잠자지 않고도 정신이 말똥말똥했다. 하룻밤은 붕 뜬 기분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다음날부터는 14평짜리 집구석에 간수하기엔 너무 버거운 수표다발 때문에 입맛을 잃었다. 입맛뿐 아니라 돈 생각 외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집중력을 잃고 온종일 허둥거렸다. 부피로 만져보다가 장수를 세어보다가 몇 잔씩 나누어 간수했다가 함께 간수했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을 부리느라 지칠 대로 지쳐서 딴 일에는 손끝 하나 까딱하기도 싫었다. 밤에도 수표를 책갈피에 넣었다가 옷갈피에 넣었다가 자리 밑에 깔았다가 하느라고 정작 그 돈을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남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그 남자의 이름이 허니예요. 어서 허니하고 자고 싶었다. 허니 자기한테 시키던 온갖 굴욕적이고 야비한 짓거리를 그에게 시켜가며 데리고 놀고 싶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주도권이란 이렇게 간단히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을, 그의 비리비리한 팔뚝을 담뱃불로 지질 수도, 그로 하여금 방바닥을 기게 할 수도, 개처럼 헐떡이며 온몸을 핥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라는 혼자서 미친 듯이 낄낄거렸다.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혼의 쓸모가 아주 끝난 것은 아니었다. 용은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 기둥서방을 삼을 수도, 실증나면 헌시짝처럼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훗날 헌시짝처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고 전전긍긍 두려워해야 할 이는 이제 내가 아니라 헌이 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나다. 여태껏 모든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주도권은 항상 가진 자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쯤은 너도 알 것이다. 마지막에 이제 이 여자가 그런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이렇게 진시집과 화해를 하게 될 줄이야. 그 돈독인지 돈 힘인지를 맛보고 나서야 진시집에서 여태껏 당한 것을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자신에게 아라는 문득 비애를 느꼈다. 이게 끝입니다. 진짜 좋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두 작품, 배반의 여름과 공놀이하는 여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은주 씨가 소개한 배반의 여름의 시대 배경을 이어서 이제 우리의 여성의 역사를 좀 이제 짚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되게 전환점을 가져왔던 YH 사건이라는 거를 이제 전달하면서 끝났는데 70년대 기존의 여성 단체들이 대부분 다 정부와 되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부녀 새마을 운동이라던가 권력에 충실한 보조자 역할을 해왔거든요. 여성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한 계층은 교육을 좀 받은 중산층 여성들이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성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 서구 여성 해방 운동이 이렇게 굉장히 왕성하게 좀 확대되고 있으면서 주로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인 영역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난 남녀 불평등의 사례를 시정하고자 노력했죠. 근데 이때도 남녀 불평등하면 그냥 오로지 사회적으로 보이는 모습에서의 참정권 정도? 참정권이라던가 사회적인 어떤 역할에서의 남녀 불평등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거의 겉으로만 이제 이게 표현되는 것들이지 여성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 근원에 대해서 접근하지는 못했던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70년대 후반에 들으면 박정희 시대의 종말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때에야 한국 여성운동의 목표가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분단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이 이제 제기되고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여성운동론의 기초가 됐던 거예요. 유엔에서 1975년에 세계 여성의 해를 지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난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이런 어떤 하나의 날을 정함으로 인해서 여성의 문제가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보편화되고 심화되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거죠.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1회 한국 여성대회가 개최됐고 8호 여성운동 선언문이 낭독됐대요. 그 이후부터 올해까지 38회째를 맞아 기념하고 있는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게 2018년. 불과 4년밖에 안 된 아주 짧은 역사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라는 구호가 처음 나온 게 1908년이래요. 미국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에 약 한 1만 5천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모인 거죠. 그 여성의 노동자들이 선거권, 그 다음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위해서 구호를 외쳤대요. 빵이 남성과 비교해서 저임금이잖아. 너무 저임금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한대요. 참정권. 그래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며 한 인가로 살아내기가 아직도 여전히 어렵다. 이런 거를 이제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어선 탐구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건데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큰 배반, 역사의 배반이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우리가 1979년 10월 26일 11.6 사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고3이었는데 네. 그 학교 통학 시간에 가려면 진짜 막 미어 터져.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어서 일부러 지각을 해. 근데 그날도 역시 한 타임 늦게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거의 한 10시쯤 됐을 거야. 라디오가 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다고 딱 뉴스가 나오는 거야. 그게 생생하겠어.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대. 어머 우리나라 전쟁 났나 봐. 막 이러면서 어린 마음에 부르고 학교를 간 거야. 그리고 유신헌법이 얼마나 좋은 헌법인지 생각나가면서 그래서 그냥 교과서에 나온 역사적 사실만 읽고 시험 보고 이러면서 이 시대를 그냥 홀가닥 다시 나간 거야. 그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었으니까 내가 40이 넘어서 네. 역사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이게 다 완전히 왜곡된 역사였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배신감이 나 진짜 그때 정말 나 혼자 야 진짜 열심히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이 사실을 알려야 돼. 막 이래가지고 막 열을 내면서 막 아이들 모아서 막 역사기행단 만들고 해가지고 막 역사 공부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역사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서는 가장 큰 배반의 사건이었네. 진짜. 그 선생님 그때 버스 타면서 간다 그랬잖아요. 장례식에 노래해주러 갔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 솔리스트가 알고 간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라에서 모든 종교인들을 다 모았어요. 나는 천주교의 있는 애교로 학생이었으니까. 학창 우리 그 갑자기 그게 딱 하니까 그러면 장례식에 노래를 세상에.